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연안 약 130km 해역에서 규모 9.0의 초거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일본 기상청 진도계급 기준 최대 진도 7이 관측되었고 곧이어 최대 약 40.5m의 초대형 쓰나미가 연안을 덮쳤죠. 공식 집계로 사망 15,900명, 실종 2,525명, 재산 피해는 약 16.9조엔으로 추정되는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도 이어졌고 원자로의 멜트다운으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유출로 인해 사고지 반경 약 20km 정도 주민들이 대피, 심각한 방사능 물질의 오염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지금 후쿠시마 일대의 방사능 물질 오염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오늘 과학쿠키에서는 이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바나나 한 개가 방사능을 띈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바나나는 포타슘 40 또는 칼륨 40이라는 자연 방사성 동위원소를 소량 포함하고 있어서 시간당 약 0.1 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물론 이 정도는 인체에 해가 없는 매우 미량이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자들은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줄이기 위해 이 바나나 등가 선량이라는 재미있는 비공식 단위를 쓰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로부터 시간당 1 마이크로시버트만큼의 방사선이 나온다면 그 물질의 방사선량은 바나나 10개 정도가 모여있을 때의 방사선량 정도다 라고 설명하는 식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일상 속에서도 이처럼 방사선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궁금합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일대의 방사선 수준, 과연 지금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것을 이 바나나와 비교하면 그 양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직접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을 찾아가 방사선을 측정해보고 그 수치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과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보다 정밀한 계측을 위해서는 그만큼 정밀한 측정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교정필증을 받은 방사능 계측기 2종을 대여했습니다. 하나는 비상 상황 시 대략적으로 주변의 방사성 물질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개인 방사선 탐지기, 다른 하나는 보다 정밀하게 주변 환경의 방사선을 계측하고 그 방사선이 어떤 물질로부터 발생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휴대용 핵종 판별기를 준비했습니다. 후쿠시마로 떠나기 전 우선 대한민국 도심에서의 환경 방사선을 측정해보았습니다.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시간당 자연 방사선량 약 0.05 마이크로시버트 수준으로 계측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조건에 비해 약간 더 높게 나와 약 0.1 마이크로시버트 수준인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주요 광물이 화강암이기 때문입니다. 화강암 안에는 우라늄과 토륨 등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능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배경 방사선을 약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비행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아주 높게 운행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약 0.4 마이크로시버트 수준의 방사선이 계측됩니다. 이 수치는 일상 환경 방사선보다 약간 높죠.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이 계측기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의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비행기가 극지방으로 운항할수록 이 우주 방사선의 양이 점점 높아지죠. 이 때문에 극항로를 운행하는 항공기의 파일럿이나 승무원들은 안전을 위해 연간 극항로의 운행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일행과 함께 비행기를 통해 일본에 도착한 후 후쿠시마 제1원전 방향으로 차량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원전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들어섰을 때 차량 내부에 직접 실시간 방사선 측정기를 설치하여 그 수치를 유심히 관찰했는데요. 비행기에서 제가 직접 측정을 이행했던 그 공간 선량계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선량을 보고 있습니다. 측정값이 0.051 마이크로시버트 per hour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공간 선량이 전 세계 어디에나 평균적으로 나오는 자연 방사선의 수치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접근하면서 측정값이 변하는지를 확인해 볼 건데요. 공간 선량이 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그때 이 장비를 활용해서 정밀하게 측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후쿠시마라고 해서 어디든 방사능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성 물질이 특정한 방향으로 퍼져나왔기 때문에 사고지로부터 먼 거리나 오염이 비껴간 지역들은 현재 전 세계 다른 도시들과 비슷한 수준의 자연 방사선량을 보입니다.
후쿠시마 현 전체 면적 중 초기에는 12%씩이나 피난구역이었지만 지금은 약 2.2%만이 통제구역과 귀환 곤란구역으로 남아있을 뿐 나머지 지역은 귀환 가능 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거리를 차츰차츰 좁혀가면서 측정을 계속 이행했는데요. 저희는 지금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4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공간 손량을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08, 0.05, 0.1까지 나오는 모습도 보이고요. 실제로 평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는 자연 방사선 양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이 검출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체에 큰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30km 떨어진 곳으로 왔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조그만한 소도시에 왔는데 이곳의 측정값은 40km 지역과 거의 비슷한 수준 혹은 그보다 좀 아래 수준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0.05에서 0.06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 실제로는 거리가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측정값이 조금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시버트라는 단위는 시버트라는 단위의 1000분의 1의 1000분의 1,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측정 오차는 지금 발생하는 것 같고요. 네, 계속 이동하면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입할 수 있는 곳들은 모두 같은 조건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원전 쪽으로 더 가까이 접근할수록 서서히 수치의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20km 정도 떨어진 지역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계측기를 보시면 명확하게 수치가 올라간 게 보입니다. 일반적인 자연 방사선 수준의 거의 2배가량 올라가는 것이 보이고요. 아직까지도 인체 영향에는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측정값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점점 이제 후쿠시마 제1원전 그 사고가 있던 지역으로부터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원래는 10km 떨어진 곳에서 촬영을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도로 상황상 조금 더 근접한 곳인 6.3km 지점까지 와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공간 선량은 0.26, 0.25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까지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작 지점에서 측정했던 것보다 거의 5배 정도의 공간 선량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공간 선량이 대체 어느 것으로부터 기인했는지 스펙트럼 측정을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측정이 진행 중이고요. 지금 측정을 진행 버튼을 누르자마자 아래쪽에 있는 지금 세슘 137 동위 원소가 바로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IND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이 세슘 137이라고 하는 건 산업군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동위 원소, 그러니까 인공 동위 원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공간 선량을 만드는 그 원소가 세슘 137 동위 원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자연에 존재하는 포타슘 40도 관찰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측정이 오래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세슘 137과 K40이 만든 그 방사선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잠시 뒤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은 끝났고요. 이제 이 분석된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로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포타슘 40으로부터 발생한 이 방사선의 에너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세슘 137로부터 발생된 방사선량이 매우 명확하게 지금 피크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에 발생하는 감마선의 공간 선량은 세슘 137이 지금 현재 명확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과연 후쿠시마 제1원전 바로 근처에서는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원전과의 거리가 20km, 10km로 좁혀질수록
측정기는 평소보다 조금 높은 값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지점마다 달랐지만 분명히 배경준위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 단위의 비교적 낮은 방사선율이라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특별히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측정기를 켜두고 달리면서 눈앞에 펼쳐진 후쿠시마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드디어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근처 마을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약 5에서 6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어느 한 마을입니다. 이곳 주변부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건물들을 들여다보았는데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곳도 있고 공사 중인 곳도 있지만 몇몇 건물들은 방치된 상태로 폐기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곳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곳 근처에서 계측기를 통해서 자연 방사선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봤는데요. 측정해보면 0.12에서 0.13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 그러니까 자연 방사선 정도의 수준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 이 도시는 재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 선량의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는 한 폐허가 된 초등학교를 찾았는데요. 운동장에는 자풀이 무성하고 부서진 교실 창문 사이로 사고 당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광경에 잠시 말을 잇기 어려웠지만 저희는 곧 마음을 다잡고 학교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저학년이 생활하던 1층의 교실은 쓰나미의 여파로 인해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쓰나미는 철문을 손쉽게 부숴버렸고 이곳이 교실이었다고는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잔혹한 풍경을 남겼습니다. 땅 아래 콘크리트에 박혀있는 솥을 제외하고는 모든 식당의 기자재가 쓸려나가 왼쪽 구석에 모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학생들은 교사들의 신속한 인솔하에 대평산으로 빠르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과연 이곳에서의 방사선 양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교정 한 켠에서 측정한 방사선 양은 약 0.07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 내외로 관찰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과 불과 약 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전 사고 이후 유출된 방사성 물질 낙진이 있을 것만 같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곳은 방사능 물질의 낙진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선량계가 가리키는 숫자는 분명 자연 방사선 수준이었지만 텅 빈 마을 풍경은 그 숫자 이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과 불과 약 1에서 2km 떨어진 인근에 다다를 무렵 저희 일행은 다소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차량 내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치솟는 측정기의 경보음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변 환경 방사선을 직접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휴대용 핵종 판별기 내에 있는 분석 기능을 활용해 이 방사선이 무엇으로부터 야기된 것인지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과 대략 한 3에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인근에 와 있습니다. 이 이상 접근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방사선량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 방사선의 수치가 0.05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라면 지금 여기 있는 수치는 자연 방사선의 적어도 16배 정도 되는 방사선량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검출되는 방사선량의 소스가 무엇인지 한번 스펙트럼 측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소스가 지금 세슘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이 세슘 137이 매립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마선은 물질을 투과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가이거 카운터를 때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희는 지금 감마선에 샤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 89kV 일렉트론 볼트의 이 방사선,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 소스가 무엇일지가. 요거는 어떤 건지 한번 나중에 서칭을 통해서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원전 부진의 근처에 위치한 몇몇 포인트에서는 단순히 그 지점을 통과해서 지나치는 것만으로도 약 3에서 4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까지 계측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요란한 계측기의 알람이 사뭇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수치의 방사선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토양과 주변 환경에 남아있는 세슘-137 등의 방사성 낙질입니다. 세슘-137은 원전 사고 시 대량으로 퍼진 핵분열 생성물로 반감기가 30년이나 되는 긴 수명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한 번 뿌려지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데 오래 걸리고 토양에 달라붙어 지속적으로 감마선을 방출합니다. 저희가 잠시 주차하여 측정한 방사선도 바로 이런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감마선과 베타선에 의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2마이크로시버트/아워라는 방사선량 얼마나 높은 수준일까요? 우선 짧은 시간 체류로는 크게 위험한 수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2마이크로시버트를 쬐는 것은 바나나 20개를 한꺼번에 먹는 정도의 방사선량이며 10시간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도 20마이크로시버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뉴욕행 비행기를 한 번 탔을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저희와 같이 짧은 시간 체류하는 것으로는 이 정도의 방사선량이 건강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장시간의 누적 노출이죠. 하루 24시간 내내 이런 환경에 있으면 하루에 48 마이크로시버트, 한 달이면 약 1440 마이크로시버트, 1년이면 약 17,500 마이크로시버트, 그러니까 17.5 밀리시버트에 달합니다. 이는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의 연간 피폭 공고량인 1 밀리시버트의 17배 이상으로 일반인이 장기간 상주하기에는 분명히 높은 수치입니다. 일본 정부도 이러한 이유로 연간 추가 피폭량이 20 밀리시버트를 넘는 지역은 주민 귀환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당 2에서 3 마이크로시버트 수준이라면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방사선 인체보호 기준을 크게 초과하기 때문에 귀환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원전 바로 인근의 이런 지점들은 현재도 출입이 제한되어 있거나 머무르더라도 방호복을 착용하거나 단시간 방문만이 허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전 부지와 근교에 위치한 또 다른 마을 오쿠마마치로 이동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주소지 중 하나인 오쿠마마치는 원전 사고 이후 장기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만 최근 일부 지역의 피난 지시가 해제되어 일부 주민들이 귀향을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을 전체가 안전해진 것은 아니라서 곳곳에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방사능 물질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방호복을 착용하고 오쿠마마치 내에서 발생하는 공간 선량을 조심스럽게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2.5km 정도 떨어진 어느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을은 들어가면 안 되는 귀환 곤란 지역은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은 해제가 된 곳이고요. 지금 여기 주민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본 배경 복사 수준이 저희가 처음에 답사를 진행했던 곳과 약간 좀 다른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방진복을 만약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일단 착용을 하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 한번 측정기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좀 이런저런 좀 환경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0.70, 0.65 마이크로시버트 per hour 꽤 높은 수준의 방사선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사선의 원인은 산업용 방사선 세슘-137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 같은 곳에서는 측정치가 정상으로 나옵니다. 와, 저 집 봐요. 풀로 뒤덮인 거 보이죠? 와. 여기도 뭔가 좀 수상해 보인다? 어? 이 집 쪽인데요? 그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높아진다. 방사선량이 높은 지점으로?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죠? 이 안쪽이에요. 여기보다 더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것 같고 벌써 1 마이크로 시버스 정도라서 아, 그리고 더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이 잔해 안쪽에 뭐가 있나 봅니다. 여기 지금 정면에 이런 식으로 재해 이후에 이렇게 뭔가 폐기물을 수거한 그런 수거물들이 보이고 이 수거물들이 이런 식으로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를 보면 0.5455 이런 식으로 수치가 되고 있는데 이 근처로 가면 0.78, 9, 1 굉장히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이 포대 안에 뭔가 높아진다. 방사능 물질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게 나온다. 높게 나오죠, 조금. 높게 나온다. 높죠? 왜 높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높아요. 높다. 여기 같죠, 방향이? 아유, 같아. 엄청 높은데 여기? 엄청 높아요. 뭐가 있다니까요? 밑이에요? 여기 엄청 높다. 여기 컨테미네이션 됐나 보다. 아래로 내리면 아, 여기 가까이 가져가면 이거 아스팔트로 덮었네. 아. 저희가 아까 전에 아스팔트 아래에 뭔가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곳에다가 에너지 레벨 어떤 건지 분석하는 분석기를 이용해서 한 5분 정도 측정기를 두고 정밀하게 그곳을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러 가는 중입니다. 바로 수치가 높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한번 지금 벌써 1.3 마이크로 시버트 나오죠? 아래를 향하면 훨씬 높아집니다. 여기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솔직히 말해서 연구소가 아닌 이상에 이런 방사선이 측정되는 거는 전 처음 봐요. 아, 저도요. 그리고 이게 그게 정상이죠. 쿠키님이 가져온 장비는 그래서 되게 비싸가지고 측정이 되게 빨리빨리 되는데 제가 가져온 거 있잖아요. 그거 250만 원짜리거든요. 네. 근데도 저기 가까이 갈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 값이 되게 3초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된다거나. 아하. 근데 그조차도 엄청 정밀하지 않은데 쿠키님이 가져온 장비급이 아니면은 일반인들은 어려운 거예요. 저 장소를 그냥 모르는 채로 픽폭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실제로 저 장소는 지금 저희가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그런 거지 일상 수준 레벨에서는 굉장히 많은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안전 규정을 넘은 곳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야 잠깐 측정하고 빠지는 거라 괜찮은 거지만 그렇죠. 한 이렇게 20-30배 정도 예측이 됩니다. 20-30배 정도 자연 방사선의 20-30배 정도. 그 정도의 굉장히 높은 방사선이 계측이 되고 있고 네네. 저 방사선이 얼만큼 세슘 카운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너무 궁금해요, 사실. 네, 저희가 5분 정도 저 매립이 의심된 그 지점에서 방사능 물질을 측정해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역시 세슘 137이 당연히 우세종이고요. 확실히 저 안에는 세슘 137이 있는 겁니다. 한적한 도로 옆 풀숲이나 잔해를 모아 폐기해 놓은 곳, 몇몇 폐가에 적치된 곳들 등에서 자연 방사선 치고는 현저히 높은 수준의 방사선이 측정되었습니다. 대략 1에서 2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대의 비교적 높은 방사선량입니다. 이 수치는 여전히 오염 정도가 상당함을 나타내줍니다. 아마도 사람 손이 닿지 않는 토양 깊숙한 곳이나 인적이 드문 숲속 또는 아스팔트 등으로 매립된 곳에 여전히 세슘 방사성 동위원소 등이 잔류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활권 주변으로는 대대적인 토양 제거와 세척 작업이 이루어져 주요 도로변이나 주택 부근의 방사선량은 많이 낮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일본 당국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 대부분 지역의 대기 중 방사선량은 세계 주요 도시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하니 우리가 특별히 찾아간 이런 국소적인 핫스팟을 제외하면 방사선량이 상당히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지점들이 아직 남아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염 작업의 한계와 자연 지형 때문입니다. 방사성 낙지는 비바람을 타고 낮은 곳이나 숲속으로 흘러들어 가라앉기 쉽습니다. 그러나 빽빽한 숲은 흙을 통째로 걷어내는 제염을 하기가 어렵고
경사지나 배수로는 방사성 토양을 치워도 비가 오면 주변에서 다시 흘러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도 이러한 귀한 곤란구역의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곧 추가 제염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측정한 지점도 언젠가는 더 낮아지길 바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가까운 바닷가에도 나가보았습니다. 사고 당시 원전에서는 상당량의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도 유출되었고 최근에는 처리된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도 있어 이웃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양 방사능에 대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욱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현재 바닷물 주변의 환경 방사선량은 얼만큼 측정될까요? 네, 저희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인근 마을 앞쪽에 있는 바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바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과거에 쓰나미가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2011년 3월에 몰아쳤고요. 그 쓰나미가 약 10에서 15m 정도로 굉장히 높은 파고를 가져서 이 인근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인근 일대를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든 그 쓰나미입니다. 그 쓰나미 때문에 여기서 3km 정도 떨어진 후쿠시마 제1원전은 그 이후 멜트다운이 진행되었고 거기에서 폭발이 일어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의 방사능 물질, 특히 삼중수소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삼중수소는 베타선이 많이 검출되는 물질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사선을 방출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선량계를 통해서 직접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300초가 지났고요. 지금 분석 버튼이 활성화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바로는 지금 포타슘 40,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원래 처음에 저희가 우려했었던 예를 들면 삼중수소에서 발생하는 어떤 베타라인의 에너지라든지 혹은 세슘이 만드는 에너지 레벨,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포타슘이 만드는 이 방사선도 지금 이렇게 피크점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는 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오랫동안 노출시켰기 때문에 카운팅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주변에 어떤 방사능 물질의 유출 혹은 오염 이런 것이 됐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이 정확하게 정밀하게 해수 방사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수를 농축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농축한 물질을 외부의 자연 방사선과 완전히 고립된 곳에 두고 거기에서 측정을 이행해야 정확한 측정 값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 방사선으로는 우리가 베타선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마을이라든지 인근에 사는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연 방사선의 피폭이 될 위험은 현저히 낮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계측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해안가 근처 부두에서 측정을 이행해보니 0.05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 전후의 값을 가리켰습니다. 이는 한국이나 도쿄 등지의 평범한 자연 배경값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이 숫자를 확인하니 음침해 보이는 바다의 너울과는 달리 사고 직후 방사능에 오염되었던 바다도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많이 회복되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살짝 들었습니다. 물론 계측기는 주로 배경에서 방출하는 방사선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바닷물 속의 방사성 물질 농도와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해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사고 이후 수년간의 자연적인 희석과 정화 과정을 거쳐 현재 후쿠시마 주변 해역의 방사성 세슘 농도는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만 안전하다는 말과 깨끗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현재 바다와 토양의 방사능 수치가 낮아졌다 한들 그 방사성 물질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 동안 서서히 줄어들 뿐이고 다만 인체에 해가 없을 만큼 농도가 묽어졌거나 어딘가로 치워졌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원전 부지 내에는 아직도 수백 톤이 넘는 오염수 저장 탱크들이 줄지어 있고 사고 당시 녹아내린 연료 잔해도 모두 수거가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겉보기엔 평온해 보여도 사고의 후유증을 처리하는 작업은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이번 여정 동안 저희는 숫자로 표시되는 방사선량 너머에 있는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 보았습니다. 바나나 하나에서 시작된 방사선 이야기가 거대한 원전 사고 현장까지 이어지면서 과학적으로 측정한 숫자들은 각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과학적 접근이라면 그 숫자가 가리키는 경고와 교훈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일 것입니다.
후쿠시마의 하늘과 땅은 서서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인류의 값비싼 교훈을 되새겨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도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통제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반대로 이를 과신하거나 잘 대비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린다면 또 언제든 다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류는 끊임없는 감시와 개선의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콘텐츠 대전의 일부로 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콘텐츠 대전은 여러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동시에 한 곳, 하나의 취재 지역을 선정하고 방문해서 각각의 채널의 관점과 스타일로 영상을 제작해 경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콘텐츠에는 공돌이 용달 그리고 지식인 미나니가 함께 했는데요. 이 후쿠시마 방사선에 관한 이 두 채널의 콘텐츠가 궁금하다면 여기와 또 여기 이 두 썸네일을 통해서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추후 저희들끼리 모여서 취재 후기를 나누는 컨텐츠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